김 기사 잠깐 차 좀 세워봐. 저 아이 먼저 보낸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는데. 나는 오늘도 회사 창문 너머로 아침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서울은 유난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손끝이 유리창에 닿았을 뿐인데 오래된 상처처럼 저릿한 감각이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문창호 회장이라 부릅니다. 이름 뒤에 붙는 재벌 회장의 타이틀이 어느 순간부터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비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새벽이면 꼭 이렇게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마 6년 전 그 아이가 떠난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내 아들 창민.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마다 수만 번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내가 직접 내쫓았던 여자.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 그녀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나는 당시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명예, 집안의 체면 그런 것들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어쩌면 그날 이후로 이미 내 심장엔 균열이 생겼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6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처럼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면 마음이 더 시립니다. 아들 장례를 치르던 그 겨울도 그랬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얼굴에 달라붙은 가면 때문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묻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제 탓으로만 돌리시지 마세요. 제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뱄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책임지지 않은 게 아니라 도망쳤던 겁니다. 비서는 내 뒤에서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기부 행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조용히 하게. 잠시 생각 좀 하고 싶네. 나는 코트를 걸쳐 입고 홀로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라도 피부에 닿아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골목 끝에서 커다란 폐지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골판지를 묶어 올리려 애쓰고 있었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무심히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수레 뒤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볼이 시린 듯 붉게 물든 얼굴, 커다란 눈동자가 휑한 겨울바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내 아들 창민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도 바람 소리도 귓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아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아이도 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떨어진 장갑을 주워 들여다 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낯선 노인을 이렇게 오래 바라보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요. 나는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아들 창민이 어릴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던 그 서늘한 고독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디려는데 손수레 옆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머플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6년 전 내쫓은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어깨에 가 닿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같이 가자. 너무 춥지? 그 작은 장면 하나가 내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멀리서 보던 그 여자가, 내가 상처 준 그 여자가 이 추운 겨울에 폐지 손수레를 끌며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치 내 아들 창민이 다시 태어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창민의 아이인가?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인해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나를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폐지 손수레는 멀어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그 작은 아이에게 계속 붙잡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비서는 아이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아이와 윤서는 손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회장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따라가야 해. 따라가다니요? 가야 한다고. 나는 거의 뛰다시피 그들을 쫓았습니다. 폭설이 내린 건 아니었지만 찬바람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숨이 가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손수레는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명백한 엄마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야.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얼어붙은 듯 차갑고 동시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엔 왜 오셨어요? 그녀는 경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서 아이를 감추듯 뒤로 밀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창민이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왜 물으세요? 그냥 알고 싶어서. 알 권리 없으십니다. 단호한 말투. 6년 전 내가 내쫓던 그날보다 훨씬 강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혹시 창민이. 그만하시죠. 윤서는 내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금세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 가지실 이유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나는 가슴이 쿡 하고 찔린 듯 아팠습니다. 윤서야, 내가 그땐 지금은요? 6년이 지나면 달라지나요? 회장님이 내 아이의 인생 속으로 들어올 자격이 생기나요?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너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울 것처럼 보여?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울 것처럼 보였단다. 그 말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들어가자. 오늘은 춥다. 그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나는 급히 말을 붙였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잠깐이면 된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폐지라도 주어서 아이 밥은 먹여요. 이제 와서 동정하실 필요도 책임지겠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동정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돌이켜보려고. 돌이켜진다고 믿으세요?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버린 그날 이후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민 씨가 죽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린다는 개념도 몰라요. 기다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그냥 두세요. 윤서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겨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이도 뒤따라 계단을 오르다 말고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 눈빛, 마치 내게 무언가를 묻는 듯한, 혹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듯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창민의 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나였다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종섭 회장의 집은 유난히 적막했다. 거실의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 끝에 앉은 종섭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 지연은 식탁 위에 차를 내려놓았지만 남편의 손이 그 컵에 닿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 오늘 본 그 아이 정말 그렇게 닮았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종섭은 대답 대신 깊고 잦은 숨만 반복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귓가를 때렸다. 유빈이 5살 무렵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껴달라던 그 표정. 추우면 양손을 가슴 앞에서 비비던 그 버릇 모든 것이 겹쳐 보였다. 닮은 정도가 아니야. 종섭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유빈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똑같았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6해 전 한지훈을 내쫓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고 지위의 상처가 날까 두려워 그녀를 견디지 못했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했고 아들은 결국 부모와 등을 돌렸다. 그 뒤로 아들은 병으로 무너졌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 혹시 정말로 유빈이? 지연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종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버린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단숨에 가라앉았다. 종섭의 어깨는 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더니 아들의 마지막 사진을 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헛웃음을 지으며 부모를 바라보던 아들의 얼굴. 아직 젊고 따뜻했던 눈동자. 그 옆에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 들떠있던 며느리 지훈의 모습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 그들에게 말하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를 찔렀다. 아무리 버리셔도 전 아이를 지킬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전부니까요. 종섭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한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종섭은 서재로 향했다. 수십 년 동안 일만 하며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들이 빼곡한 방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다.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금고를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유빈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진이 잔뜩 꽂혀 있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손등이 덜덜 떨렸다. 5살 유치원 첫날. 추운 날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던 사진. 어설프게 그린 가족 그림. 졸업식 날 부끄럽다며 웃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장. 아버지에게 상처받고도 끝내 사랑을 버리지 못하던 그날의 눈빛. 종섭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유빈아,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던 회장이었다. 어떤 기업 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보, 그럼 내일 그 동네부터 다시 가볼까요? 종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가야 해. 지금 밤 10시인데. 지금 가도 늦었어. 그 아이가 지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데. 종섭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깨달았다. 회장이라는 직함, 체면, 재산. 이 모든 것은 진심을 담은 한 사람의 삶 앞에서는 부질없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종섭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다시는 그런 고생 안 하게 해야 해.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밤 11시 두 사람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얼게 했지만 종섭은 느리게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남의 빛나는 도로를 지나 오래된 주택가로 향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창 밖의 가로등은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낡은 건물들, 어두운 골목, 희미한 창문 불빛들. 종섭은 문득 생각했다. 지우는 이런 곳에서 혼자 버텼던 걸까? 아이 하나도 아닌 둘을? 그 작은 손들이 겨울바람 속에서 폐지에 묻혀 살게 된 건 전부 우리 때문이었나? 차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어둡고 낡은 골목길목에 멈췄다. 종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여보, 나 너무 두려워.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두려운 게 당연해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종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어느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곳이 지훈과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막혀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다. 우리 죄를 우리가 바로잡는 걸로. 밤 11시 40분 오래된 골목길에는 바람 소리만 스며들었다. 종섭과 지연이 탄 차가 천천히 멈춰 서자 낡은 4층짜리 벽돌 건물의 그림자가 헤드라이트에 길게 드리워졌다. 습기 묻은 시멘트 벽, 얼룩진 금속 난간, 축축하게 내려앉은 공기. 이곳이 며느리 지훈과 아이 둘이 살고 있다는 동네였다.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 정말 지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가도 늦었어. 오늘 못 가면 다시는 용기 못 낼 것 같아. 종섭은 두 손으로 스어링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등은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둘은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까지 걸어갔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숨을 찔렀다. 계단은 삐걱였고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 둘이 자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3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종섭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훈이 아직 깨어 있다는 뜻이었다.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의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안쪽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인가, 지훈인가. 문고리가 살짝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 조금 열린 틈 사이로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누구 왔어? 종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 목소리였다. 유빈을 닮았던 그 표정, 그 눈, 그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바로 뒤쪽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은호야, 뒤로 가. 엄마가 볼게. 문틈이 더 넓게 열렸다. 지훈이 얼굴을 내밀었고 그녀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 경계, 놀람이 뒤섞여 흔들렸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종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지훈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를 더 꽉 쥐었고 몸을 살짝 뒤로 숨기려 했다. 얼굴에서도 손등에서도 긴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시간에 온 건 알지만 오늘 너를 봤어. 아이들도 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래. 너와 아이들을 보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깨달았어. 종섭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아이들 혹시 우리 유빈이 아이들 맞지? 지훈의 눈이 매섭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 그걸 확인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문틈 너머로 두 아이가 지훈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누구야? 엄마 울어? 지훈은 아이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붉게 젖었다. 종섭은 손을 내밀 듯 하다가 끝내 올리지 못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우리 얘기 좀 듣자. 자초지종을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나 지훈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회장님.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동안 울고 버티고 견디며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전 6년 전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을 지웠어요. 제 앞에서 제 남편을 모욕하고 제 뱃속 아이를 짐이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아, 그땐 우리가 무지했고 그 무지 때문에 전 혼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 키웠고요. 폐지라도 주어야 먹일 수 있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분유가 떨어지는 삶이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오셨어요? 종섭은 말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제 삶을 되돌려 줄 수 있나요? 지훈의 물음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아이 둘이 엄마 다리에 더 세게 매달렸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잘못했어? 지훈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뒤돌아 문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종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책임지게 해줘. 너와 아이들을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책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힐 때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둥근 눈이 잠시 보였다. 마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왜 보고 있지? 라는 순수한 표정.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 그것은 종섭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6해 동안 지훈이 견뎌온 절망과 상처가 문으로 내려앉는 울림이었다.
종섭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지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종섭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실패했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분노가 아니라 후회 위에 겨우 솟아오른 책임의 감정이었다. 우리가 만든 상처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해. 하얀 입김이 겨울 골목 위로 길게 흩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은 종섭은 손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 어둠 속 반지하 창문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지훈과 아이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섭은 눈을 감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내가 만든 상처라면 기어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다시는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떨지 않게 해야 한다. 문이 닫힌 뒤에도 종섭과 지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새어나오는 반지하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들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지훈의 마지막 말, 너무 늦었어요. 그 문장이 종섭의 가슴 속에서 수백 번 메아리쳤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오늘은 돌아가요. 우리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아니. 종섭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어가는 결심도 보였다. 지금 돌아가는 건 도망치는 거야. 지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진흙탕 같은 감정을 끌고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차에 올라타서도 종섭은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가 만든 상처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종섭이 낮게 말했다. 지훈이가 문을 닫은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손자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달라져 있었다. 이른 새벽 집안은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종섭은 이미 서재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에게 받았던 오래된 연락처, 아들이 남긴 사진, 6년 전의 서류들까지 모두 펼쳐져 있었다. 지연도 깨어나와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오늘 무슨 계획이에요? 종섭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유빈과 지훈이 결혼식 전날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지금은 그 미소가 아프게 느껴졌다. 아이들 정보를 찾아야 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할 생각이야. 지연은 숨을 삼켰다. 지훈이가 동의할까요? 동의받지 않을 거야. 여보,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책임의 첫걸음이야. 거짓된 희망이면 안 돼.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지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어. 종섭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첫 번째 발걸음, 동네 탐문. 오전 9시 회장 부부는 다시 전날의 그 동네로 향했다. 회사 외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백주대낮의 골목은 밤과 달리 시끄러웠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상가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종섭은 첫 번째 가게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늙은 슈퍼 주인이 그들을 힐끔 보았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폐지 줍는 젊은 엄마 보신 적 있으세요? 쌍둥이를 데리고 다니는 약 30 초반. 주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 여자 새벽마다 나오지. 힘들게 살더라고. 애들은 착해.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혹시 어디 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 골목 안 반지하 어디쯤일 거야.
다른 상점 몇 곳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모두가 지훈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사정을 정확히는 몰랐다. 두 번째 단서, 버려진 장난감. 골목을 걷던 중 지연이 작은 공 하나를 발견했다. 분홍색 공 위에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지연은 공을 주워들고 미소를 지었다. 어제 아이들이 들고 있던 공이야, 기억나요? 종섭은 그 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유빈도 어렸을 때 꼭 이런 공을 갖고 다녔지. 하나씩 아주 작은 흔적들이 종섭의 마음속에 확신을 더하고 있었다. 세 번째 단서, 어린이집. 가장 중요한 단서는 뜻밖의 쉽게 나왔다. 골목 모퉁이에 있던 작은 간판, 햇살 어린이집. 그 이름을 본 순간 지연은 곧장 종섭을 쳐다봤다. 여보, 아이들이 여기에 다니는 걸까? 확인해 보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밝은 미소를 가진 원장이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원장은 말을 멈추었다. 종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5살 쌍둥이 남자아이 여기에 다니나요? 은호와 은성이요. 원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표정을 다잡았다. 무슨 일로 아이들 정보를 찾으시나요? 우리는 종섭이 한숨을 들이켰다. 아마도 아이들의 친조 부모입니다. 원장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이들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지연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게 너무 늦었어요. 원장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고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정말 밝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종섭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들의 아이인지.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영유아 개인정보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투는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론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2020년 2월이라는 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종섭의 숨이 멎는 듯했다. 유빈이 세상을 떠난 지 7달 후. 정확히 가능성 있는 시기였다. 지연이 종섭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맞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DNA 검사로 향하는 발걸음. 어린이집을 나오는 순간 종섭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오늘 DNA 검사를 의뢰하자. 하지만 지훈이가 동의하지 않을 텐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아이들이 사용한 것에서라도 검체를 찾아야 해. 예를 들어 빨대나 휴지 같은 것. 지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야만 책임질 수 있어. 종섭의 얼굴에는 회사 전쟁을 치르던 때보다 훨씬 깊은 절박함이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단서, 공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들은 건 그날 오후였다. 햇살 어린이집 교실 옆에서 교사들이 오늘은 공원에서 바람 좀 쐬자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종섭과 지연은 공원으로 갔다. 멀리서 쌍둥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작고 빠른 발걸음. 형을 따라다니며 소리 높여 웃는 동생. 손을 모아 입에 바람을 넣었다가 장갑이 없어 손을 비비는 모습. 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여보, 유빈이 그대로야.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를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유빈이 버릇만 다 가져간 것 같아. 종섭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만 고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이들이 마신 물병과 빨대가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다. 여보, 지금. 종섭은 천천히 다가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빨대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그 빨대는 그동안 자신이 도망쳤던 모든 진실을 되돌릴 열쇠였다. 지연이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진실이 곧 올 거예요. 종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DNA 샘플을 확보한 날 밤, 종섭은 단 한순간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검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 위해 직접 운전해 가는 내내 손에 힘이 지나치게 실려 핸들 가죽이 구겨질 정도였다. 기관 문 앞에서 서류를 전달받은 직원이 말했다. 결과는 이틀 뒤면 나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듣는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세월이 그 이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지훈의 밤, 또 한 번의 불안이 스며들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아이 둘을 재운 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골목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스며 있었지만 그 평범한 빛도 오늘은 묘하게 서늘했다. 그녀는 자꾸만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문 앞에 서 있던 종섭과 지연. 6년 전 그들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 대신 오늘은 죄인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왜 또 찾아왔을까? 갑자기 왜? 무슨 의도일까? 의심이 먼저였다. 상처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조부모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리고 있었다. 지우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안 돼, 괜히 마음 열지 마.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때 방에서 은성이 중얼거렸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구야?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엄마 아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었다. 그 아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가족의 역사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외로움을. 회장의 불안, 흔들리는 마음. 그날 밤 종섭 역시 잠들지 못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있지만 돋보기 위로 떨어지는 손이 계속 떨렸다. 책도 서류도 TV 뉴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등을 쓸어줬다. 여보, 너무 초조해 보여요.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나? 만약 아이들이 우리 손자가 아니면. 그럼 어때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이미 마음이 가버렸어요. 저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버렸잖아요. 종섭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말은 사실이었다. 손자가 아니라 해도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버린 삶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자신에게 너무 익숙했다. 그래도 만약 그 아이들이 유빈이 아이들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해. 그건 내 의무야. 지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이번엔 도망치지 않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은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다. 종섭은 회사에서도 마음이 들썩였고 회의에서도 종종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네. 그냥 조금 생각이 많아서. 그러나 그의 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원의 사진을 떠올렸다. 눈밭을 뛰어다니던 쌍둥이의 작은 발자국. 자꾸만 손을 비비며 따뜻함을 찾던 버릇. 무릎에서 넘어진 동생을 잡아 일으키던 모습. 유빈이 그대로였다. 밤엔 지연과 함께 서재에서 기록을 정리했다. 지훈이 어떤 병원에 다녔고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했으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뒤늦은 관심이었다. 그러나 그 관심은 과거의 죄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여보,
지연이 살며시 손을 얹었다.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종섭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훈 앞에 무릎 꿇고 싶어. 내가 한 잘못을 평생 씻지 못할 일이었다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가슴이 얼마나 오래 굳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이틀 후 오후 3시 서류 작업을 하던 종섭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검사기관.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울릴 정도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았다. 문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섭은 숨을 삼켰다.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은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며 긴장한 채 손을 모았다.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결과는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손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종섭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정말이요? 네. 유전자 일치율은 99.9%. 오차 없는 결과입니다. 종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다. 지연은 남편의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다. 여보, 우리 정말 너무 늦게 알았네요. 종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빈아, 아들아, 내 아이들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검사 결과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6해 동안 꽁꽁 굳어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종섭은 결심했다. 지훈에게 가자. 오늘 바로.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이다. 병원에서 나온 백 회장은 홀로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검사 결과지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손이 떨렸다. 내 손주들 진짜 내 피였구나.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6년 전 며느리 서윤의 손을 놓고 등을 돌리던 자신의 모습, 차갑게 내뱉었던 말. 내가 우리 집에 발붙일 곳은 없다. 백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세상이 무너지듯 흐느끼려는 숨을 억눌렀다. 그날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저녁이 붉게 내려앉을 무렵 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다. 행선지는 단 하나 폐지 손수레를 끌고 있던 그 골목. 차가 멈추자 저 멀리서 천천히 손수레를 미는 실루엣이 보였다. 작고 마른 어깨, 뒤에서 따라 걷는 두 아이의 그림자.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들의 헐렁한 점퍼가 흔들렸다. 백 회장의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실려 있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윤의 표정은 굳어졌다. 말 대신 그녀는 아이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왔다. 아이들을 보호하듯 두 팔을 벌리며 왜 오셨어요? 짧고 단호한 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백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 모두 조용히 서 있었지만 큰 눈동자 속에 담긴 낯섦과 경계가 선명했다. 내가 확인했다. 아이들 내 손주들 맞다. 그 말을 꺼내는데 그는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아파서
차가울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백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눈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사과를 준비했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미쳐 있었어. 우리 아들 잃은 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원망스러웠다. 서윤의 눈이 조금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맞아요. 원망하시더라도 그게 당신 방식이었겠죠.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쫓아내실 때 제 아이들은 아직 뱃속이었어요. 그걸 아셨어야죠. 백 회장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며느리의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도 몰아낸 사람이었다. 몰랐다. 내가 정말 몰랐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떨렸다. 서유는 외면했다.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저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회장은 더는 버티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서윤이 크게 눈을 떴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놀라 멈춰섰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만든 거 맞다. 저 아이들, 내 손주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런다고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더 무섭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다. 아이들, 너 제발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가까워질 기회를. 그때 옆에 서 있던 아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다치셨어요? 백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동자 안에서 그는 죽은 아들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윤이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하지만 아이는 고집스럽게 다시 물었다. 왜? 울고 있는데. 이 한 문장이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진 것은 숨길 수 없었다. 백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하지만 난 매일 올 거다. 너희가 허락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못한 채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아이를 데리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백 회장은 느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싸움이었다. 자신을 용서받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도 오겠다. 그 다음 날도. 너희가 돌아서 보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긴 골목에 노을이 깔렸다. 붉은 빛 속에서 회장의 다짐은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골목은 안개처럼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가게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고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의 손수레가 바닥을 긁어 지나가던 시각. 그 시간에 백 회장은 이미 어제 며느리와 마주했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무릎에 남은 통증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 오늘은 서둘러 도착했다. 오늘도 올 거라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작게 중얼거리며 회장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때 저 멀리서 손수레의 쇠바퀴 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서윤이었다. 아이들은 양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다. 서윤은 회장을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걸음 한 번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옆을 지나가려 했다. 서윤아, 잠깐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어제는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어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세한 금이 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회장은 용기를 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너희 힘들게 사는 것 다 내가 만들었다. 그걸 이제야 인정한다. 서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알고 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어제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두 아이의 표정 하나하나가 뚜렷해 보였다. 한 아이의 머리결은 민호와 닮았다. 다른 아이의 눈매는 서윤을 빼닮았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눈빛. 민호가 어릴 때 보여주던 바로 그 눈이었다. 회장은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살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서윤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런다고 아이들의 지난 6년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 절대로 변하지 않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포기와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6년을, 그 다음의 6년을 아이들이 덜 아프게, 덜 힘들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뿐이다. 그 말은 과장도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회장의 마음을 다시 뒤흔드는 장면이 나타났다. 아이 중 한 명이 그의 앞에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을 손가락 끝으로 건드렸다. 할아버지 또 무릎 아파요? 어제 그가 무릎을 꿇던 순간을 아이는 잊지 않은 것이었다. 회장은 숨을 턱 막힌 듯 들이켰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손바닥이 자기 무릎 위에 얹히는 순간 회장의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이거 바르면 낫는데 우리 엄마도 아플 때 바르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해진 파우치에서 꺼낸 연고가 들려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는 치료였다. 서윤은 급히 아이를 불렀다. 민재야, 그거 그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닌데. 다치면 고쳐줘야 돼.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 말했다. 고맙다, 민재야. 아이의 눈이 둥글게 커졌다. 내 이름 알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제 들었어. 잊을 수가 없더구나.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서윤의 굳은 마음에 또 하나의 금을 냈다. 그날 밤 서윤은 쪽잠을 자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낡은 방 천장에서 새어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남편 민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려 했던 것. 이 아이들의 미래. 눈물이 배어 나왔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혼자 두지 말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6년 동안 꽁꽁 잠겨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리고 회장의 떨리는 음성, 무릎 꿇으며 죄를 인정하던 모습, 민재가 건넨 연고.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여갔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속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아이들과 골목에 나서자 백 회장은 또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서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금 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도 돼요. 백 회장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표정은 금세 흐려졌지만 눈가에 빛이 스쳤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학교 앞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은 아직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감사 인사조차 과하지 않게 조용히 말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발걸음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분명 함께 걷고 있었다. 멀리서 햇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도 오늘 같았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백 회장은 걸음을 멈출 뻔했다. 하지만 흔들림을 숨기며 말했다. 나도 그러길 바랐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앞에서 뛰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골목에 희망처럼 반짝였다. 그날 아무도 큰 선언을 하지 않았다. 화려한 화해도 없었고 눈물의 포옹도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작은 틈을 만들었다. 그 틈 사이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